코스닥이 요즘 미쳤다. 오늘도 6% 가까이 올랐죠, 지금? 그것도 매수세가 지금 너무 빠르게 몰려가지고 매수 사이드카가 걸려요. 이게 벌써 3거래의 연속이다. 사이드카라는 말부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거래소가 잠깐만 브레이크 밟자. 너무 빠르니까 5분만 쉬었다 가자. 이게 사이드카죠. 그러니까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매수 압력이 강했다는 뜻이죠. 즉 이거는 절대로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최근에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매도 쪽으로 너무 기울었던 시장이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을 보면은 그냥 선물과 프로그램만 지수를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었고, 알테오젠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함께 들어왔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그보다 훨씬 많이 샀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상승 안에는 실제 종목 매수가 분명히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최근 며칠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았다고 지난 한 달 내내 아팠던 사람이 바로 완치되는 건 아니죠. 시장도 똑같다. 최근 3일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살아난 건 맞는데, 그런데 건강한 판정을 내리자면은 그 전에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도 함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4월 말 장중에 1229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700선 부근까지 크게 밀렸죠. 한 달 사이 낙폭이 정말 엄청났어요, 이게. 이 과정에서 코스닥 관련 ETF 대부분이 손실을 냈죠. 심지어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액티브 ETF들도 낙폭을 제대로 막지 못했죠. 일부 상품은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대까지 내려갔다. 이건 운용사가 못했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는 좋은 종목 몇 개 고르는 것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같이 빠져버리죠. 꼭 나쁜 일도 한번 터지면은 오르르 한 번에 몰려오죠. 코스피도 뭐 삼전 닉스 빠지면은 그동안 죄 없던 다른 종목들은 다 같이 그냥 뚝 까맞고 다 떨어지죠. 정말 억울해요, 이런 거는. 그게 주식이고 삶이고 인생이다.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개인분들은 코스닥에서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죠. 작년과 재작년에는 오히려 코스닥을 샀는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물론 개인분들이 언제나 맞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개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개인 자금이 계속 빠지면은 외국인이랑 기관만으로는 지수 전체를 오래 끌고 가는 데는 부담이 생기죠. 기업 쪽 상처도 남아있는 게 시가총액 200억 원 미달로 상장 폐지 위험에 몰린 코스닥 기업들이 연초 57곳에서 140곳을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당국이 흑자 기업에는 예외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사업을 못해서 위험한 회사도 있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빠지는 바람에 멀쩡하게 영업한 회사까지 지금 퇴출을 당할 위기에 몰린 거예요. 해외에서 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아요. 블룸버그에서 한국 증시의 지나친 변동성을 지적했죠. 올해 코스피가 하루에 5% 이상 움직인 날이 33일이었다. 일본과 홍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역시 한국은 익사이팅하다. 자, 이게 해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도 레버리지 ETF랑 강제 청산 때문에 하루에 주가가 막 그냥 10%씩 움직이면은 투자하기가 어렵죠. 요즘 우리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너무 힘들죠. 어디 뭐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주가가 그냥 위아래 위아래 이러면은 머리가 멍해지고 하얘지고 밥맛도 없고 두뇌가 제대로 펑션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바보같이 좀비가 돼요. 기관 투자자도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5% 이상 오른 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아직 태원 판정을 받은 건 아니죠. 시장 전체가 아직 아프다는 거랑 그 안에서 살만한 종목이 전혀 없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코스닥 전체는 불안한데 일부 종목에는 돈들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오늘 종목별 수급을 보면은 꽤 재밌는 장면이 있는 게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죠. 에코프로는 기관이 200억 넘게 샀고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준 것보다 그보다 더 많이 추가로 산 거예요, 지금. D&D 파마텍도 외국인이 약 74억 원 팔았고 기관은 160억 샀어요.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외국인 물량을 받아낸 것보다는 기관 쪽에서 별도의 수요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바로 기관이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고, 기관도 ETF 리밸런싱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종가에 물량을 맞추기도 하죠. 하루 수급만으로 속마음을 다 할 수는 없다. 와이프의 마음은 3년, 4년, 5년, 10년 매년 매해 오늘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도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2배, 3배 더 샀다면은 최소한 억지로 받은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손이 바뀐 종목들도 있었다. 보로노이, BHI, 심텍, GNC에너지. 이 종목들은 외국인이 판 금액이랑 기관이 산 금액이 꽤 비슷했죠. 즉 외국인이 나간 자리를 기관이 거의 그대로 채운 모습이다. 이러한 종목들은 내일부터가 중요하죠. 기관이 하루만 받고 끝나는지, 조정이 나와도 계속 사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단순 손바뀜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 추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코스닥 전체가 새로운 상승장이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아직 아닌데, 하지만은 코스닥 안에서 아무거나 사는 단계에서 종목을 골라 사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조짐은 분명히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코스닥 지수 ETF를 사는 거는 시장 전체에 베팅을 하는 거고, 오늘 실제 돈이 들어온 종목을 보는 거는 옥석 가리기에 베팅하는 거다. 오케이, 알겠어. 코스닥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놈의 레버리지, 잠깐 언급했었던 그놈의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다고 하니까 요즘 이제 난리도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규제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을 새로 사려면은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죠. 그것도 현금으로. 예전보다 문턱이 3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한때 하루 12조 원 넘게 거래되던 시장이 3조 원대로 줄고 다시 1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가장 위험했던 통로가 실제로 좁아진 거죠. 이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 주식이 움직일 때 운용사가 비율을 맞추려고 장 마감 무렵에 대량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크게 움직이면은 ETF가 다시 사고 팔면서 종가 때 움직임이 정말 장난 아니었었죠. 그래서 규제로 거래가 줄면은 이 압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빌려서 더 크게 투자하고 싶은 욕구는 한 상품을 막았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풍선 한쪽을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튀어오르죠, 그냥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이 보인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단기간에 늘었고 신용 융자 잔액은 크게 줄었는데 그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갚은 게 아니라 반대 매매로 정리가 됐어요. 밤에는 야간 선물로 방향을 잡는 자금이 늘었고 개별 주식 선물에서도 포지션이 빠르게 뒤집혔죠. 그러니까 가장 시끄럽고 위험했던 레버리지 ETF 통로는 확실히 좁아졌는데, 그런데 안에 있던 압력이 전부 사라진 게 아니다. 신용, 대출, 선물, 옵션, 다른 통로로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레버리지 정상화 완료가 아니라 레버리지 충격이 한 곳에 몰렸던 그 단계에서 여러 곳으로 지금 분산되는 단계,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코스피는 웃고 있었는데, 뭐 웃었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반전이 됐죠. 하지만은 그 안에 속사정은 살짝 주의가 필요하다.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가량 빠지는 것 같다가 쫙 말아올리면서 플러스 2% 가까이 지금 올랐죠. 종가만 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드디어 급락이 진정되나? 분위기 바뀌나? 이렇게 느낄만 법도 한데, 오늘 시장을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들여다봤더니 셋이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풋옵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참여자도 다르고 상품도 다르고 거래한 이유도 다른 세 시장인데, 그런데 오늘 셋 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수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영차 올랐는데 아직 걔를 완전히 믿지는 마. 자, 왜냐하면은 첫 번째,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우리 콘텐츠의 단골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름부터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큰 기관이랑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 종목, 현대차 한 종목을 일일이 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로 묶어서 통째로 사고 판다. 한국 대형주 세트 하나 주세요. 맥도날드, 버거킹 세트 메뉴 시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다. 그중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의 순간적인 가격 차이만 먹는 기계적인 거래라기보다 ETF 운용이나 자산 배분처럼 실제 투자 판단에 따른 바스켓 거래에 조금 더 가깝죠. 급식 정기 쿠폰 끊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레귤러 세트, 레귤러 코스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올랐죠. 그런데 비책 프로그램에서는 약 6천억이 넘게 빠졌어요. 물론 이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가격은 웃고 있는데, 뭐 억지로 웃었죠. 조금씩 큰 바구니 자금은 계속 슬쩍 빠지곤 있다. 최근 16거래일을 살짝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은 지수와 비차익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수가 오르면 같이 사고 지수가 내리면 같이 팔죠. 그런데 딱 5번 가격과 돈이 서로 다른 말을 한 날이 있었다. 7월 20일 지수가 4.4% 빠졌는데 비차익 자금은 오히려 4,685억 원 들어왔죠. 겉으로는 무너졌는데 안에서는 큰 돈이 물량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7월 27일 이번에는 반대예요. 지수는 약 1% 올랐는데 비차익 자금은 무려 3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죠. 겉으로는 상승했는데 안에서는 큰 돈이 나갔다. 7월 29일에는 지수가 약 6% 빠졌는데 약 9천억 원이 들어왔고, 7월 30일에도 지수가 약 1.5% 내렸는데 약 1.3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비차익 자금은 약 6천억 원이 빠졌다. 이 5번 가운데 오늘과 똑같은 유형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돈은 나갔다. 이런 날은 딱 한 번 있었어요. 7월 27일. 그리고 다음 거래일부터 급락이 시작됐죠.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빵빵빵. 그렇다고 오늘도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한 번의 과거 사례만으로 내일을 확정하는 건 위험하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반대 사례도 있다. 지수는 빠졌는데 비차익 자금이 들어온 날이 3번 있었죠. 7월 20일에 돈이 들어온 다음 날 지수가 반등했죠. 7월 29일이랑 30일에는 이틀 연속 지수는 빠졌는데 돈이 들어왔고,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7월 31일에 약 18%라는 역사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 5번의 괴리 신호 가운데 4번 정도가 다음 하루에서 이틀 거래일 안에 큰 돈이 움직인 방향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표본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승 지표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주가보다 큰 돈이 먼저 움직인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 왜? 변동성이 심한 장세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은 영차 끌어올렸는데 돈은 빠지는 방향이다. 다행히도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 자, 두 번째는 풋옵션이죠. 이 친구도 단골 손님인데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주가가 빠질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죠, 우리가. 풋옵션은 시장이 떨어지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외국인이 최근 이 보험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 보면은 흐름이 꽤 선명해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은 풋옵션을 6거래일 연속 샀죠.
23계약, 57계약, 107계약, 189계약, 143계약, 127계약. 은근히 도미노식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폭락 전에는 조용히 보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7월 28일부터 실제 급락이 시작되죠. 그때 외국인은 오히려 풋옵션을 팔았죠. 7월 28일에 약 마이너스 191계약, 29일에는 마이너스 257계약, 30일에는 마이너스 185계약. 미리 사둔 보험을 현금화한 거예요. 보험을 없앤 게 아니라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을 탔다. 그리고 급락 뒤에 다시 보험을 사기 시작하죠. 7월 31일에 플러스 42계약, 8월 3일에 71계약, 그리고 오늘 213계약. 점점 엑셀을 밟아가네. 오늘 숫자가 최근 16거래 가운데 가장 커요. 급락 직전에 가장 많이 샀던 날이 189계약이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샀어요, 지금. 에이, 설마. 형들, 아니겠지? 자, 이 장면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시장은 올랐고 날씨로 치면은 해가 좀 흐렸다가 구름 위로 살짝 떴는데 그런데 외국인은 최근 16일 중 가장 큰 우산을 샀다. 비가 올 때 산 것도 아니고 해가 살짝 뜬 날 우산을 가장 크게 샀죠, 지금. 조금 캥겨요, 지금. 물론 이것만 보고 외국인이 내 폭락을 확신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외국인 안에서도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막 그냥 섞여 있고 풋옵션도 해지용이랑 투기용이랑 달라요. 어느 행사 가격을 샀는지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었는지도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오늘 상승을 보고 보험을 줄이진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렸다. 오늘 시장의 상황과 그 분위기가 행동과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피 200 선물이죠. 선물은 한국 대형주 전체의 앞으로의 가격을 거래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 방향에 빠르게 베팅하거나 보유한 주식의 위험을 막을 때 많이 쓴다. 8월 3일, 이때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3.8만 계약 정도 팔았어요. 이게 최근 16거래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큰 매도였죠. 두 번째로 컸던 날보다 2배 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매도 규모가 약 6,500계약 정도로 줄었다. 어제보다 82% 감소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외국인 매도가 거의 끝났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넓게 보면은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죠. 7월 28일, 29일 이 양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매도 추세이긴 하네. 굳이 좋게 보자면은 어제가 좀 과도하게 너무 컸고 오늘은 그냥 뭐 평범한 매도 수준이니까 뭐 이런 하락 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어제는 양동이로 물을 퍼냈고 오늘은 그냥 바가지로 퍼낸 정도니까 물론 뭐 물 퍼내기를 멈춘 건 아닌데 그래도 매도 강도는 확실히 줄었다. 좋게 보면은 개선이죠. 하지만 아직 순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다. 극단적으로 팔던 상태에서 평범하게 파는 상태로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갔을 수도 있다? 여기까진 맞지만은 외국인이 상승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겹쳐보면은 현물 비차익에서는 지수가 올랐는데 약 6천억 원이 빠졌죠. 옵션에서는 외국인이 최근 16일 중 가장 많은 하락 보험을 샀어요. 선물에서는 어제 극단적인 매도는 줄었는데 여전히 오늘도 팔았죠. 즉 아직 안심하고 들어가진 않겠다. 큰 손들이 시장 밖으로 완전히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벗은 것도 아니다. 현관문에 한쪽 발만 걸치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과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딱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죠. 겉은 초록불이었지만은 아직 건널목 앞에 서 있지 건널목을 건너가진 않은 상태. 결국 큰 손들의 행동은 좋아 보이는 종목은 조금씩 사고 있는데 나머지 위험은 지금 선물과 옵션으로 막고 있다. 자꾸 간 보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즉 지금은 공포가 끝난 시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공포 속에서 조금씩 선택을 시작한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을 할까 말까 간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늘 이야기 선봉장이었던 코스닥 들어가도 되나? 지금 코스닥을 사야 되는가? 이것보다는 오늘 들어온 돈이 최근 3일간 들어온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이걸 봐야겠죠 앞으로.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충격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어요. 다만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게 기존 레버리지, 여기서 난 손실, 신용 융자, 대출, 선물이랑 옵션 이게 다 정리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거다. 레버리지 화재의 큰 불길은 줄고 있는데 잔불까지 전부 꺼졌다고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니다. 앞으로 삼전 닉스가 장 마감마다 크게 출렁이지는 않는지, 신용 융자와 반대 매매가 안정이 되는지, 야간 선물의 급격한 매도가 줄어드는지 요즘 장난 아니죠. 다 일로 몰려간 거 아니야? 그쵸? 이 세 가지가 같이 진정이 돼야지 정말 정상화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생 시장에서의 보험이 줄어드는지, 풋옵션 매수가 꺾이고 선물이 매수로 돌아서고 비차익 프로그램도 순매수로 바뀌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렇게 된다면은 코스닥 반등이랑 레버리지의 진정, 코스피 수급 개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세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 해외 투자자가 느끼는 변동성 부담은 남아있는 거예요. 코스피 수급에서도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삼전 닉스를 놓고 정반대로 움직였죠. 시장은 아직 불안하고 그 불안 속에서 지금 큰 돈이 아무거나 사는 단계를 지나서 무엇을 들고 살아남을지 고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전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매일 하루하루 등락에 마음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혼탁하고 기분이 언짢으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이프, 남편과 손을 잡고 내가 싱글이면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옆에 끼고 영머니 있으며 멤버십 영상으로
내 화를 달래도록 하자. 만약에 화가 더 난다면은 그거는 미리 지금 사과드릴게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그리고 입소문